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강성만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에 맞설 민주연구원 최영선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국민마수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두 분 설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강성만 위원장님은 고향에 좀 다녀오셨나요? 고향에 안 갔습니다. 못 가족과 갔습니까? 함께. 예.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어허, 예. 목포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영선 부원장은 당연히 네. 갔겠죠? 예, 네. 나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유권자들도 만나고 했나요? 그렇죠. 지역의 어른들도 많이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 당부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 기간 여야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 또 관계자들이 전한 민심은 또 역시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게 설 민심이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강성만 위원장님. 예, 제가 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설 인사 다니면서 들어본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민심이 정확한 것 같아요. 뭐, 네.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던데 그게 굉장히 그 전곡을 찌른 그런 민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민생 걱정을 하는데 정치권이 뭐 말로만 민생하면서 권력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이제 설 연휴가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돼야 될 텐데 공정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 네. 강성만 위원장님은 어떤 얘기 들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어른들을 좀 뵈니까 네. 우선 이번 설 경기가 역대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경기 네. 상황이. 예. 그리고 뭐 지금 세계 여러 기관들에서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굉장히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 사태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리더십이 붕괴돼 있고 또 경제 전망치가 낮아질 거라는 우려들 그리고 트럼프의 또 2기 행정부의 출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어른들이 주로 다 말씀하시는 건 내란이 언제 종식되느냐 네.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많이 물어보셨고 지금 탄핵 심리기일이 8차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8차 심리기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게 종식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하면서 대선 국면에 대한 이야기를 뭐 구체화하기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처리 문제 이것에 좀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차기 대선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여부 이걸 물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KBS, MBC, SBS 모두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게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래도 정권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39%, 44%, 43%. 평균하면 뭐 한 3%, 2%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만 위원장님, 이 정도면 저 국민의힘이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에 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우리 당의 지지도가 낮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는 국민들이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다르게 본다. 예, 그때 학습 효과가 있고 그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 뭐 촛불이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과연 그것이 잘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고요. 또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형 비상계엄이었다. 민주당의 뭐 입법 폭주, 탄핵 폭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엄이지. 내가 뭐 국회를 봉쇄했느냐, 정치인 한 명을 체포했느냐 하는 이런 말이 조금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40%가 넘게 나오고 있고 특히 30대 남성들은 50%가 넘게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이제는 이 헌재나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임박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성만 위원장님이 일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내란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론은 이렇다고 보세요? 우선은 뭐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걸 해석하는 보고서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공이 다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양쪽에 결집 현상이 있는다는 거예요. 결집. 예. 네. 그 결집에 의해서 보수가 어찌됐든 좀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응답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도층.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에서 애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자기 성향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표심을 읽는 게 이번 이제 이 국면 이후에 벌어질 대선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도에서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은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층에 비해서 보면 굉장한 정도의 압도적 우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 중도층들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이 어떻게 보면 기이하게 얽혀져서 여론조사가 좀 왜곡되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좀 봐야지만이 이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흐름은 정권 교체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흐름, 이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저변에 지금 깔리고 있다. 다만 왜곡되게 지금 보이는 것은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착시 현상처럼 안 보이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격차가 좁혀져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에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정권 교체 열망들이 숫자 그냥 지표상으로도 높게 나오지만 중도층의 표심으로 보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은 정권 교체 쪽이 훨씬 높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8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여론조사 기법은 같고요. 8년 전에 결집하지 않았던 보수가 이번에 결집한다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 그 아니겠습니까? 특이점이라는 거죠? 예, 그 이유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 포비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나라를 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8가지 사안에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이 나라를 맡았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공포증, 두려움이 국민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 정권 교체가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이재명만은 안 되겠다 하는 이 현상.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그 갇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저는 보수 결집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이거는 지고 가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민들이 무서워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는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국민들을 엄청 무섭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번 판을 해석해야지만이 명확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수가 무서워서
보수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도 그럴 거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굉장한 정도의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맡겨놨더니 경제는 폭망하게 만들고 있고 비루하고 비겁하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권력 핵심부의 모습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도자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책임을 다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을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사령탑으로 우리 국가의 전망을 책임지는 사령탑으로 부적절하다 보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대안으로 다른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부여잡고 같이 침몰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사실 측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보수 우파가 그거는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의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을 상대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저희가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 나는 그런 선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실용주의에 사실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 이 부분 대신에 이제 성장 여기에 또 방점을 찍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얘기를 예.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국민이 믿겠느냐. 그동안 무슨 기본소득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뭐 반기업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던 분이 갑자기 친기업이다, 성장론이다, 흑묘백묘론이다, 실용주의다, 먹사니즘이다 뭐 이런 걸 들고 나오시는데 야, 이 양반이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게 또 위장하는 거 아니냐. 저래놓고 또 권력을 잡으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 아니냐. 그동안 뭐 하도 말도 많이 바뀌고 오락가락 했던 분인데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 공포증, 포비아다 이거죠, 바로. 예. 어찌 보면 이제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고 예를 들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변신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줄 만도 한데 저는 당연합니다. 예. 결국 정치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우려, 경제 주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우리 주가가 탄핵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폭락하고 또 환율이 막 올라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증권거래소를 방문해서 안정감을 좀 주는 노력들도 했고 또 시중은행장들 만나서 그런 애로도 좀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만간 뭐 경제 5단체장들도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는 뭔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범정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위원장을 내려놓고 네. 또 성장을 얘기하고 혁신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그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법인세 낮추고 부자 감세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는데 결국 폭망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대안을 내놔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동안 무슨 노란 봉투법이다 하는 친노조의 법안들 강행 처리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데 이제 친기업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동안 뭐 중국 대사한테 가서 쎄쎄 하셨던 분이 갑자기 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친일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는 친미다 이렇게 나오시고 과연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저런 사람에게 이 나라를 과연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마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설령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 진정성의 문제, 이재명의 진정성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박할 수 있는 딱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반대했죠. 독도 인근에서 일본군을
우리가 동맹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여와서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했을 뿐이지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네. 한치의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여론조사에서 이제 원톱으로 독보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여당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성 보수인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데 지금 지지율 1위로 나옵니다. 이걸 놓고서 내부에서 좀 고민도 있나요? 아마 민주당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김문수 장관이 1위가 된 데는 이제 이념적으로 뭐 확실한 어떤 보수 중에 보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사람이 좀 화끈하다. 예. 뭐 민주당 의원이 본회의 질문하면서 장관들을 막 일어서라고 줄 세울 때 끝까지 앉아서 대꾸도 하지 않고 또 각종 발언을 아주 소신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이 보수의 지지층에게 일단은 크게 어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어서 대선 경선 국면이 가면은 국민들이 이제 전략적인 우리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과연 중도 보수의 표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누가 득표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김문수 장관의 이런 어떤 보수 1위 현상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세력 대 헌법을 부정하고 뭉개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될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위헌적 상황을 만드는데 동조했던 제1 어떻게 보면 앞장섰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봤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냉정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되면 중도는 버리고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제 관제 정치를 했고 지금은 구속 수감된 뒤에는 일종의 이제 간판 정치를 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당협위원장들,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관련된 분들이 쭉 이제 면회를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원내당협위원장들이 뭐 세배한다고 가기도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과연 그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감옥 안에서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러나 또 그분을 뭐 모셨던 뭐 용산의 비서진들이 뭐 찾아 가끔 뵙는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뭐 경쟁적으로 이렇게 뭐 찾아뵙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게 비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또 이게 또 그러다 보면은 윤 대통령을 찾아뵌 사람, 안 찾아뵌 사람 이렇게 또 당이 보이지 않는 또 분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마음은 결국 같을 텐데.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께서 당에서는 나한테 면회 오지 마라. 차라리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국민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 위원장님하고 이거는 최 본장님하고는 뭐 생각이 일치할 것 같은데요. 예, 비슷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메시지의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저거는 저번에 서부지법 테러를 벌였던 폭동 세력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 한남동에서 바깥에서 윤석열 대통령 친히 이른바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와 그 맥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저게 보수를 다 그냥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대목들이 좀 많은데요. 저게 결국은 글쎄요,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는 거를 저렇게 바깥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는지 그냥 그 두 부부 간에 예. 사실은 그냥 따뜻한 애정 텔레파시로 통하면 될 일이지 저거를 대국민에게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을 저렇게 던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들리는 메시지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저는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이제 동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또 메시지를 냈잖아요. 유혈 사태나 정치인의 직접적 체포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다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발언? 황당무계한 발언이죠. 가령 지금 계속 그 항공기 사고가 벌어지는데 항공기 타고 있는 갑자기 승객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행동만 해도 그거는 범법자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 다쳐도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행위만 해도 바로 사법적으로 의유를 하는데 이런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병력을 동원해서 내가 결론적으로는 다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게 저는 사법부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모의 단계만 해도 사법적으로 의율되는 가장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장은 사법부에서 어느 것 하나도 채택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내란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것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이는 게 내란인데 최고 권력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겠다고 내란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국회가 내란을 취소하게 이렇게 다 허용을 했고 또 국회 결정에 따라서 바로 취소를 했고 정치인 한 사람 체포한 사람이 없는데 뭐 막말로 얘기하면 손가락 하나 부러진 사람도 없는데 이걸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경고용 계엄이었다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지지율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구성부터 뭐 특정 서클의 법관들이 너무 많다 해서 지금 불공정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설령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하더라도 저는 내란죄로는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헌법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런 헌법 위반 이런 걸 가지고 인용을 할지는 몰라도 내란죄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실패한 계엄이다 이렇게 다들 규정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평화로운 비상계엄이었다 또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둘 말 자체가 형용 모순되는 말들이고 이번 사건은 79년도에 12.12 군사반란과 쿠데타를 일으켰던 형태로 볼 거냐 아니면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파동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상황을 볼 거냐로 저희는 좀 비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954년도에 내란죄가 형법에 규정됐던 거는 1952년도에 이승만의 그런 부산 정치파동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다시는 일으키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실 내란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결국은 권력을 찬탈하는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더 강고하게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위헌적인 수단으로서 쿠데타를 활용한 것이어서 1952년도의 상황과 비춰보면 딱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죄수들을 그 이른바 공비로 위장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방식으로 정치를 바꿔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른바 그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그 대체하려고 하는 입법기구를 만들고 거기다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다툴 거라고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내란에 준하는 이
쿠데타가 과연 절차적 정상성을 지켰느냐, 그 과정에 위헌적인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형법재판소가 좀 형법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탄핵 심판, 형사재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시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탄핵 심판은 일주일에 좀 2번 일정이 잡혀 있고 형사재판도 뭐 이틀 내지는 3일이라고 해요. 또 이제 탄핵 심판은 하루 종일 한다고 하고 자, 그런 이유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을 멈춰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헌재법 51조에도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될 경우에는 헌재 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헌재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지금의 이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굉장한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국회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처리하는 것도 용인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상하리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아주 서두르고 있어요. 응? 왜 이렇게 서두를까 하는 그 의심이 지금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이게 무슨 특정 서클, 뭐 우리법연구원이, 국제법연구원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나라 판사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우리법연구회나 이런 분들이 뭐 5% 10%도 안 된다는데 헌법재판관 뭐 8명 중에 지금 뭐 3명이다, 뭐 또 마은혁 씨가 들어가면 4명이다, 뭐 50% 이렇게, 이게 과연 공정한 그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냐, 이런 지금 의문이 있고요. 저는 2월 전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2월 3일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헌재의 어떤 공정성, 이 객관성을 아주 부정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더 중요한 탄핵 심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이 권한대행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죠. 아까 우리 그 부원장님이 뭐 리더십이 붕괴됐다고 저도 얘기했는데 왜 붕괴됐습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버리니까 지금 붕괴된 거 아닙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주미대사도 지냈고, 통상 뭐 교섭 본부장도 지낸 이런 유능한 분인데, 이런 분을 탄핵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아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걸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리더십을 붕괴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덕수 문제를 도외시하고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달라, 헌재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왜?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봐요. 이런 헌법재판소는 그냥 없애라. 헌법 문제 차라리 대법원이 같이 해라, 이러려면. 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단적인 게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판 4대4가 나왔어요. 똑같은 사안을 어떻게 4대4로 보느냐 이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재판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은 정치재판이잖아요. 이런 재판이 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지금 8명 중에 5명입니다. 마은혁 씨가 가면 6명이에요. 6명이면은 탄핵 심판이 인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 사람들이 마은혁 씨를 임명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5명 갖고는 불안하니까. 지난번에 4대4가 나온 거 보고 이진숙 그 심판을 가지고 지금 간을 본 거예요. 4대4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은 이게 이 탄핵 인용이 안 되겠네. 빨리 마은혁이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의심이 가요.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으려면 이 헌법재판소 필요 없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자, 강성만 위원님께서 강하게 헌법재판소의 공격성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반론하시죠. 네. 6공화국 체제를 부정하시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면 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저는
심리기를 굳이 연장할 필요 없이 저는 빨리 결론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리를 좀 중단하고 예. 대법원까지 어쨌든 사법 처리되고 있는 이 문제, 헌법적인 문제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유는 뭐냐면 온 국민이 위헌위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위헌위법적인 상황이라는 걸 12월 3일 저녁 10시 반 이후에 금방 그것들을 캐치를 하고 SNS에 올렸을 정도로 이거는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포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집중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수사에도 불응하고 또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도 굉장히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마치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걸 또 연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회 전략을 쓰고 온갖 그 법적인 기술을 좀 동원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이 태할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방어할 걸 방어해야지 이런 것까지 방어하면 헌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음모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을 이런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사법적 절차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법적인 문제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근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법 결심 공판이 2월 26일로 못이 박혀 있잖아요. 결심 공판이 2월 26일이면 그 선고는 대개 3월 말로 나오거든요. 그때 전에 그 전이나 그때 맞춰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틀 만에 탄핵이 된 사람의 이 재판을 174일을 끌었어요. 헌재가 6개월을 끌었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 경고형 계엄이냐 뭐 내란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헌법 이 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벌써 편파적이다. 벌써 우리법 연구의 문영배 권한대행,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 또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의 후신이라고 하는 국제법 연구에 또 지금 대기 중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도 지금 우리법 연구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특정 서클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출신 판사가 영장 심판이든 헌재든 맡으면은 굉장히 국민들은 긴장되고 초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그 판사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나라. 이것도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판사가 전지전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특정 지금 이 서클의 문제 옛날 군대로 말하면 한화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화회. 예? 더구나 그 문영배 대행의 과거의 그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최용선 본장님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상파 3사 탄핵 소추 심판 선고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MBC의 경우에는 탄핵 인용 파면이 58%, 그 반대가 3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에 비상겸 조사했을 때 이미 70%를 훨씬 넘었었고 박근혜 당시에는 탄핵 인용률이 80%를 넘었거든요. 근데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헌재가 더 중심을 잡고 이제 서두를 필요도 있죠. 리더십 복원을 위해서. 그렇지만 절차상의 하자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심리기일이 7번 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17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말을 중심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말이 실제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7번밖에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건 위법적 상황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건도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슈퍼위크라고 저는 네.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이진우, 여인영, 그다음 홍장원 네. 그리고 곽종근, 이상민, 박준섭 네. 이제 이걸 보면 이때 나오는 증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하나. 두 번째로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지휘와 그리고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과연 원활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저는 이 다음 주에 증인들의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헌 위법적 상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저는 명쾌하게 갈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설 연휴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용 통합의 행보로 갈등 치유하고 분열 줄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제 하루 전날 지금 친문 적자라고 흔히 언론에 표현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SNS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나 정당 사유화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대목들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명 행사니 뭐니 이거는 이제 그런 과정에 관한 문제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판단과 당원들의 판단이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당 대표의 리더십을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170석 이상의 야당으로 보면 190석 이상의 압승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성과로 보여줬다. 성과로 보여줬다 생각하고요.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10만 표. 이 표를 어쨌든 단단히 엮어야지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론 지형이 지금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 같지만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의 그동안의 그 선거의 그동안 쭉 패턴을 봐보면 결코 간단한 선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폭넓은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시절부터 보여야 된다. 취지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나 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할 거냐 했을 때 저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취지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또 경선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지금 압도적인 당 내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사실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 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라는 게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치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게 본다면 본인들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차분하게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아뜨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무너지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당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내에서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어떤 정도의 수위의 어떤 견제구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폭넓게 받아들여주고 그 당 내부에서도 지금 갈라치기를 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려서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흐름들보다는 좀 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해서 사기 민주정부를 어떻게 튼튼히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본인들의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 용광로에 다 녹여서 민주당이 집권하게끔 그림을 그려야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국민의힘 좋아하는 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강성만 위원장님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총선 때 치욕스러워하면서 당 떠난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것,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했던 발언들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하루 전날 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까지 찾아왔는데 좀 껄끄러운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교감 함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김경수 지사의 저 선전포고는 이제 민주당도 이제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서서히 변화하는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은 명절 앞두고 의례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첫째는 바로 이 친문 비명계의 도전을 조금 가라앉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의 어떤 지지를 확보해야만이 자기가 안정적으로 대권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2월, 3월 전국에서 서울고법에서 2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유죄형이 확정되면은 그때는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벌써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2심에서 유죄형이 되면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무 일 얘기했네요. 없다는 듯이 이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도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책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강공일변도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른 선택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도 지금 다 몸을 풀고 있고 특히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는데요. 이 말하자면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를 결집해서 맞서겠다. 그래서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틈새를 보고 치고 올라오겠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친문을 중심으로 결집해 가지고 그래 이재명 너 대통령 하려면 너 당에 지분 내놔. 말하자면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성관 위원장님께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초일회라고 그 비명계 전직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역 의원이 누구가 갔느냐? 김한규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 딱 2명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출입하는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의원들한테 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가면 죽는 자리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전포고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맞나요? 표현이?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이제 중심에 들어와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국면에서 김경수 지사한테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 잊혀졌던 일들을 다시 생채기 하듯이 끄집어내서 그 상처를 내려고 해도 사실은 상처가 나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또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영국과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느꼈던 소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노력들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랑 무슨 교감하의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거나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참석했던 분의 말을 듣기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어떻게 보면 멘토로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특히 외교적 상황이 우리가 녹록치가 않고 또 인수위가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떤 고민들을 나눠야 되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조언들이 저는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힘들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번 대선에 뭐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낼지 어떨지 모르겠고 또 물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바깥에서 후보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사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이재명 대표도 숙고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또 여러 견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또 포용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이관계를 써서 벌려봤자 정권이 넘어가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모두가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갈라치기보다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결집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제 관심되는 게 내란 특검법 그 수정안 그거를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안건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선고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라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한 1분 반씩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월 정국은 최상목 정국이고 네. 3월 정국은 탄핵 심판과 이재명 사법심판 재판 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거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되는 대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 설령 마은혁 씨를 헌재가 임명하라고 결정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보수 진영에. 네. 과연 이 최상목 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내란 특검법안은 당연히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이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홍선 원장님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일관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상목 지금 따르지 않는다면 쫄보가 지금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 계엄도 못 막았던 쫄보인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내는 의견에 대해서 그를 거부한다? 위헌적 상황, 반헌법 상황을 본인이 주도한다?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내란 특검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란 특검은 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외환죄 부분과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거는 대통령의 파면됨과 동시에 그거는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급성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뭐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추후에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일 내란 중요한 특검법 거는 부분은 민주당이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가요?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문제기보다는 그거는 다음에라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문제는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쫄보 최상목이 반드시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씩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만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께서 뭐 구부능선을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8, 9부 능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나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마치 너무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권력을 다 쥔 것처럼 그런 오만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과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윤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 조기 대선의 문제, 과연 이것이 나라의 미래에 과연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셔서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탄핵 심판과 사법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홍선 원장님.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제 주체들 그리고 우리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지금 뭘 해야지만이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녹봉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인가 이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의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칠 파고가 굉장히 높을 거로 보여지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 문제에 관련돼서 본인의 역할을 드러내거나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의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경제 주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본인이 맡은 바 소임들을 저는 다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맞서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앞으로의 그런 과도기적 상황들을 잘 이끌어 가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귀가 무척 간지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